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격주로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읽을 작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책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처음에 네. 시작할 때부터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는데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원제목 꼭 해야 되죠? The Picture of Dorian Gray입니다. 요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뭐 거의 없지만 사진은 굉장히 많이들 찍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목사님은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오, 진짜요? 자신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찍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셀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깊은 밤에 혼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다가 피곤할 때 저의 약간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피곤해진 모습을 찍어두는 네. 것이죠. 일종의 자기애적 성향이랄까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루에 셀카를 5장 이상 찍는 사람이 자기의 성향이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를 찍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를 오로지 유일한 피사체로 삼고 이렇게 찍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는 각도로 찍지 않죠. 네. 보통 사람들은 정면에서 이렇게 딱 저를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약간 이 넓은 하관이 조금 네네. 갸름해 보이도록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자기가 더 실제 현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만족스러운. 네네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적 치유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신학대학원생들한테 그걸 시키셨습니다. 요걸 하시라고 다 팔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다독여주라고요?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해 이런 걸 시키셨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걸 했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주 크게 웃으면서 오빠는 그런 거 안 해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 제가 필요하네요. 제가. 네, 괜찮습니다. 자매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네, 그래요.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에 나오는 모습.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더 늙어가고.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아니. 사진이 너무 네. 리얼하게. 지금 화면에 저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작고 귀엽게 나오십니다. 그건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정말 한 달 전 사진 그리고 지금 사진만 봐도 변화하는 모습이 싫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뭐 길 사진 원래 좋아했었고 자연 쪽으로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자기애가 좀 모자라는 편인가 보네요. 가끔 이렇게 SNS 하다 보면은 네네. 이렇게 자기 사진을 항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사진 중에서도 뭔가 몰두하고 있거나 뭔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볼 때 네. 그때는 약간 좀 보람도 있고 할 것 나 좀 같아요. 멋있는 듯 그러니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거는 저도 한번 왜냐하면 저도 방송할 때 사진을 한 번씩 남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이제 시작하면서 초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고 먼저 작가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책장을 딱 넘기면 범상치 않은 이분의 모습이 마법사 모자 같은 네. 모자를 이 당시에 1800년도에 출생을 하신 분인데 뭐 패션 감각이라든지 찍은 각도라든지 범상치가 않아요. 작가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스카 와일드는 일단 키가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요? 191 정도 됐다고 해요. 와, 이광수 씨처럼. 키가 굉장히 크고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 보여요. 네, 멋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예요.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 출신의 작가이고 풀네임이 좀 깁니다. 오스카 핑컬 어플레티 월스 와일드. 이야, 뭐 굉장한 집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줄여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고 부르는데 네, 이 다행입니다. 이름이 아주 작가로서는 이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행복한 왕자라는 작품이죠. 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가던 제비가 행복한 왕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왕자가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하나씩 둘씩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 월동 준비를 하러 남쪽으로 가야 될 시기를 놓치고 그리고 왕자도 그 고귀했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둘 다 죽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두 사람의 그 동상과 제비의 선행을 어여삐고 다시 부활시켜주는 감동적인 동화가 네. 있죠. 네. 그 행복한 왕자의 작가로 오스카 와일드를 저는 처음 만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요 도리언 그레이 초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이 좀 두껍죠. 오스카 와일드 작품 중에 유일한 장편이에요. 아, 네. 행복한 왕자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네. 우연히 고등학생 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네. 이분을 잘 모른 채 네. 읽었는데 스포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어차피 고전이니까요. 19세기 작품이니까요. 네, 스포일러도 됩니다. 마지막 책장을 딱 덮었을 때 네. 이런 비극 중에 비극이 있나. 네, 비극.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었었어요. 예. 그 오스카 와일드의 이 작품 도리언 그레이 초상을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안에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홀딱 벗고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작가의 내면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고 드러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예술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작품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 출신의 키가 큰 작가인데요. 소설가로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소설가보다는 극작가로 훨씬 성공했고 당대에 네.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지금은 TV나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예술 매체이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책 읽기를 막 아주 좋아한다. 사실 그건 인간의 본성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멋진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공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누구나 즐길 수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영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요. 오스카 와일드도 극작가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글을 잘 쓰고 키가 크고 외모도 괜찮고 이러니까 인기가 많았겠네요. 아주 많았겠죠. 인물이 좋고 성공한 전형적인 예술가의 네. 이미지로 그 시절의 아이돌 같은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일반인들 평범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자는 그를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그를 양성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라면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양성애자는 이성에게도 사랑을 느끼고 동성에게도 사랑을 느끼는 것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논란이 있는 이유는 오스카 와일드는 일단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고 당연히 여성과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로 동성애인과 이제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의 결혼은 위장 결혼이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자신의 성적 지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을 때 사회적으로 받을 불이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본신과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근데 19세기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네. 사실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까지도 세계대전기까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네.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요. 오스카 와일드도 결국은 처벌을 받았었죠.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결혼 후에
아이들도 낳고 한 후에 어떤 귀족가의 청년과 사랑에 빠집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는 장년이고 그 친구는 대학생이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애인을 만났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 오스카 와일드는 키가 컸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골도 장대하거든요. 크고 그리고 그 남자 애인은 굉장히 작고 여리여리하게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 성별만 그냥 남성 여성으로 놓고 보면 드라마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네. 그 더글라스라는 애인이 계속 짜증내고 과소비하고 네. 그러면 오스카 와일드는 그걸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힘들어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더글라스가 잘못했어. 다시 사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사람의 관계가 지리하게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마모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애인의 아버지가 네. 오스카 와일드를 고소를 합니다. 내 아들을 타락시켰다. 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합니다. 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본인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을 스스로 했어요. 변호사 없이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무시했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 네, 네. 보통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진정시키려고 도움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라는 행동을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거죠. 초반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현란한 입담 때문에 분위기가 좀 유리하게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 법조인들은 아주 유려하고 현란한 입담이 아니라 그 말과 말 사이에 있는 사실관계 혹은 논리적인 허점들을 찾아내는 것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가 결국 그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에 패소했기 때문에 재판 비용도 다 물어주고 이러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파산을 해요. 네. 그리고는 오스카 와일드는 이후에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 그 남자 애인과 네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아, 남자 그래요? 애인이 오스카 와일드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출간을 하면 책으로 내면 내가 돈 좀 벌겠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용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원고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스카 와일드가 글쟁이이기 때문에 자기 원고 관리를 좀 엄격하게 했던 거예요. 편지를 근데 보내면 끝이잖아요. 대리인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주고 필사해서 원본은 애인에게 보내주고 필사본을 좀 보관을 해달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요청을 한 거죠. 이야. 그런데 대리인은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육필 원고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네. 필사본을 전해주고 원본을 남겨놔서 현대 연구자들도 오스카 와일드의 그 육필 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야. 아무튼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더 이상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네. 오스카 와일드는 이후에 평생 동안 자기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고 그 그리움을 강하게 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만날 수 없었고 결국 오스카 와일드가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중에도 다른 작품을 써서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파리에서 쓸쓸하게 네.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키 크고 인재네요. 뭐 다 갖췄네. 네, 옥스포드에서 고전학을 공부했어요. 고전어를 네. 공부를 했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증손자가 네. 옥스포드에 입학을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옥스포드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을 당신이 쓰시오서 네. 기숙사에 제가 증손자였으면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기분이 좀 찝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죠. 뭐 어쨌든 네. 뭐 그만큼 대우를 받은 거니까 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맞아요.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의 이런 성향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네. 현란하게 말하고 또 이 사람의 성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열쇠가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작품 안에 굉장히 유려한 말로 어떻게 보면 다 궤변인데 네. 굉장히 유려한 입담으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가운데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유려한 말솜씨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헨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네. 근데 아주 답답하게 예술 창작에 몰두하는 바질이라는 그렇죠. 화가. 네, 네. 화가는 실제의 나.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오스카 네. 와일드가 말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혹은 예술관이라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다른 작가들과 차별점이 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작품 활동은 뚜렷하게 작품이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인간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글이 많이 창작되던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유미주의라는 전통 속에서 그냥 작품이 멋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폼생폼사. 막. 네, 예. 때문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특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네.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죠. 아이 근데 뭐 네. 소설은 소설이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가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이 작품 자체가 작가를 좀 투영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작가의 그 인생을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미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유미주의가 뭔가요? 유미주의를 달리 번역하는 말 중에 탐미주의라고도 네네. 합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유미 혹은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그런 예술 사조인데요. 유미주의자들의 구호 같은 말이 있어요. 예술을 구호?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 네.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아까 제가 당대 일반적인 작가들은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예술을 지향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은 도리언 그레이 죄송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살았던 시대는 낭만주의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네. 낭만주의는 인간의 아름다움, 여기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 전반을 긍정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이 한 마음으로 이 이성을 끝까지 발전시키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게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이, 낭만적인 비전이 예술가들을 지배했던 시대가 19세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19세기의 예술가들의 비전을 지지해줬던 사회 변화 중에 중요한 것이 산업의 발달이었어요. 네. 과학과 기술이 산업에 집약되면서 쫙 발달하면서 인간의 삶이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런 변화의 와중에 탈락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인간의 삶이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술가들은 많이들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해야 될 일도 이러한 인간의 이성과 혹은 인간의 능력, 여기에 기반한 낙관적인 세계의 비전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예술이 보여줘야 될 방향이다라고 많은 예술가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미주의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죠. 같은 낭만주의의 흐름에서 나왔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술을 창작하면 그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그거 그냥 다른 일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노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래를 할 때 캠페인을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것, 네. 혹은 아니다, 노래는 그냥 아름다우면 된다. 그냥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그려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네. 음악 자체를 추구하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유미주의는 이런 면에서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것들을 지향을 했고요. 현대 문학, 미술, 여러 곳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유미주의의 또 다른 거두가 보들레르 같은 시인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낭만주의 한 줄기 안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예술,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두 줄기가 나왔는데요.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가 사회적인 격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참여적인 문학으로 사회를 직시하며 봉사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맨날 다큐멘터리만 보면 좀 허황되지만 달달한 아유, 이야기 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막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야, 그 개연성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전문직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낭만주의 사조 안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목적을 가진 예술이 주류가 됐을 때 거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추구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소설이 꼭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줄 필요 있어? 네. 라는 입장의 첨단에 서 있는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스카 와일드가 지금 시대였다면은 뭐 더 파격적인 것도 시도해볼만 했던 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나 독서법을 알려주신다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작품을 즐기는 방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바로 이야기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으니까 영화나 이런 걸로 바꿔보죠. 네네.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줄거리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거리의 기승전결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히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든지 앞에서 실컷 뭔가 있을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든지 앞부분에서는 인간들의 어떤 극심한 갈등들이 있다가 갑자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달처럼 둥실 떠올라서 다 착해져.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결론에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줄거리 중심으로 작품을 읽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 감상하는 방식에는 스토리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겠죠. 줄거리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줄거리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또 얼굴도 보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뭐 연기와 겹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캐릭터가 사이다.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지만 어떤 캐릭터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게 대리만족을 시켜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대사, 캐릭터, 연기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보여주는 뭐 화면의 색감, 네. 즉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넓게 즐길 수도 있을 거예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줄거리를 중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중심으로 작품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3배 이상 두꺼워졌는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예요. 네, 거의 어떤 지문과 묘사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경우보다 대사와 대사로 이야기를 끌어가죠. 제가 초반에 오스카 와일드가 소설가보다 당대의 극작가, 극작가로 훨씬 더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극을 보듯이 네.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대사를 듣듯이 청각적으로 이 작품을 읽는 것이 이 작품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사를 줄거리의 흐름 빨리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블랙 코미디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날카로운 농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이런 대사를 랩 듣듯이 노래 듣듯이 그렇게 즐기는 것이 이 작품을 즐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의 초반이 배경이 화실입니다. 그림 그리는 곳. 그 화실에서 그 화가의 집과 그 작업실에서 굉장히 많은 줄거리들이 흘러가고 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라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작품을 마치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듯이 이 작품의 소재도 그림이니까요. 그렇죠. 이 한 편의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 간다라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전체를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칠해가면서 그때의 색채 감각 이런 문체들을 즐기는 것도 꽤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 번역본을 선택한 이유가
국내에 소개된 다른 번역본들도 번역을 잘 하셨지만 이 번역본이 오스카 와일드의 문체의 특징, 그 통통 튀고 재기발랄한 그런 아름다운 문장의 특징을 네네. 한국어 번역본 중에서는 비교적 제일 잘 반영한 번역본이라서 이걸 골랐거든요. 그런 문장의 아름다움을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보는 것도 네, 그래서 대사를 음악을 듣듯이 즐겨보시고 또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네. 그런 공감각을 활용해서 와.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 중심으로 쭉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럴 때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한 5페이지 넘기세요. 스토리가 얼마 안 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한 5페이지 넘겨서 네. 스토리가 꿀팁인데요. 그대로군요. 네네. 그 스토리 위주로 읽으실 때는 빠른 독서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게 작품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게 정답인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 맞습니다. 스타일대로 네네. 읽으면 되니까. 네. 저는 성격이 조금 막혀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야 된다는 게 좀 많아요. 영화를 볼 때도 성실하시니까. 그렇고 책도 그렇고 네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첫 부분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도는 얼마 안 나갔는데 스토리는 전개가 안 됐는데 네.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그 이런 말이 생각이, 이 작품의 백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미리 목사님께서 정말 말빨이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스토리도 물론 재밌지만 대사들을 청각적인 느낌으로 네네. 그리고 미술 작품을 또 그려보듯이 그리고 완성해 가듯이 이 소설 한 권에 진짜 공감각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작가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으니까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읽으시고 네. 다음번에 더욱더 깊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